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웨이코스에서 네. 브랜드 사업부에서 기획과 개발을 맡고 있는 박민혁이라고 하고요. 직책은 이제 네. 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키보드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부터 키보드에 빠지시게 된 건가요? 제가 첫 직장이 네. 게임 회사였어요. 게임 회사요? 네, 이제 어. 그 3N이라고 하는 그 3대 N자 기업 중에 네. 하나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키보드나 마우스를 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게. 시점이 2010년, 11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 손을 댔었고 한 15년 이제. 그렇게 됐나요? 네. 하고 2011년, 네. 12년쯤부터 이제 커스텀을 사게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국내 키보드 커뮤니티가 지금은 이제 거의 운영되지 않지만 그쵸. 네, 많이 죽었죠. OTD라는 커뮤니티하고 예. 추억의 이름들이죠. 키보드 매니아라고 네. 당시 아이오매니아라는 업체에서 운영하던 그런 네.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거기 쪽에서 두 군데서 활동을 했었고 그때부터 좀 많이 사람들 키보드 관련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네. 배웠던 것 같아요. 완전 우리 이게 한국이 커스텀 키보드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시작이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알루 키보드를 맞아요. 시작했던 그 역사 속에 계셨던 거네요. 그러면은. 속까지는 사실 아니지만 네. 이제 저보다 이제 1세대라고 이제 칭해도 될지 예. 모르겠는데 저보다 앞선 이제 선배님들도 사실 많이 계셨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키보드 매니아 같은 자료실이나 이제 기록들을 보면 네. 이제 그분들이 별의별 시도를 막 다 해가면서 네. 지금까지 이제 끌어온 이 역사의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 거고 맞아요. 당시에 네. 보면은 막 체리 G80 3000 하우징에다가 네. 시멘트를 부어보는 분부터 시작해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다양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시멘트를 부었다고요? 네 그랬던 분도 있어요. 저보다 어. 전 세대 분들이긴 한데 네.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러면은 네. 그 몇 세대이신 건가요? 사실 모르죠. 이제 그분들이 1세대인 건 아는데 이제 2세대신가요? 2세대? 굳이 뭐 세대를 나눌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이제 그분들보다 나중이니까 그러면 2세대겠죠. 2세대. 예. 굳이 나누면 네. 세대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긴 한데 네. 이제 제가 같이 활동하지 못하고 오갔던 분들이니까 그냥 선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1세대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분들이 최초의 이제 알로하우징이었던 또큐라는 네. 키보드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실물을 보기는 했는데 네. 제가 사거나 갖고 있지는 않았던 또큐라는 하우징이 있었고 이제 그게 알루미늄 키보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 그렇고 그게 아마 2008년? 7년? 그쯤일 거예요. 2008년쯤. 네. 이게 그리고 뭐 무슨 국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당시만 해도 이제 알루미늄 키보드를 만드는 건 한국밖에 없었고 네. 중국에서 아직 이런 걸 제작하거나 그러기 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기캑이나 이런 데서도 2010년 좀 지나가면서 이제 많이 붐이 됐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많이 한국 키보드를 찾고 그랬죠. 2012년, 13년 이때쯤에는 한국 국적을 달고 이제 기캑에서 게시물을 쓰기만 해도 쪽지가 막 와요. 혹시 한국 커스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네. 팔아라. 그냥 쪽지가 와요. 야, 그런 식으로. 네.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네. 아무래도 그 중국 쪽 생산력이 월등하다 보니 거의 다 넘어갔는데 일단은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국의 그 하우징을 사고 싶어가지고. 네. 뭐 북미 쪽이나 중동 이런 쪽에서도 네. 배송비는 다 자기들이 물 테니까 보내라 하는 분들도 많았고 저 말고도 같이 이제 키보드를 즐기던 어떤 형님들이나 네.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팔았던 것 아. 같아요. 또 당시 문화가 네. OTD도 그랬고 키보드 매니아도 그랬고 암묵적으로 공제로 이제 알루 키보드를 그때는 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기성품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알루 하우징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공제로 구입을 하면은 네. 장터에서는 이제 서로 같은 이제 동호회 회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같이 어떤 이제 동료고 그러니까 공제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도 많이 하우징들이 나갔죠. 수출이. 되게 비쌌어요. 네. 사실은 막
2,000불 막 이렇게 주겠다 하는 분들도 있었고 네. 초기 알로하우징 공제가들은 뭐 비싸다 싸다 말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네. 2, 30선에서 4, 50선까지 갔었던 적도 있고 뭐더 비쌌던 적도 있는데 네. 뭐 지금으로 보면은 사실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 4, 50이면 진짜 비싼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랬죠. 저는 국내 가공업체에다가 막 다 맡기고 네.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단가가 그렇게 낮게 나올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공제자도 어느 정도 뭐 돈을 벌었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서로 좀 으쌰으쌰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말이 공제가 공동 제작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같이 돈을 모아서 네. 지금은 좀 약간 변질이 됐죠. 약간 소비자들의 돈을 모아서. 네. 아, 그쵸. 아, 약간 자본 없이 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당시에는 업체가 아니라 보통 네. 개인들이 음. 사실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네.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다 사업자를 내시고 네. 합법적으로 다 진행을 하시는데 당시에는 막 사업자도 없이 이제 네. 형용수증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공제가 됐던 적도 있었고 옛날에는 음. 그걸로 좀 문제가 돼가지고 한 번 다 막 판이 바뀌고 이랬던 적도 있고 아. 기간이 기니까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막 공제금 들고 도망갔던 분들도 있었고 오. 그런 야만의 시대를 지나서 아, 저도 사실은 네. 라마에서 네. 라마가 지금 그 문 닫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거기에 저도 얼마가 좀 있기는 합니다. 라마웍스가 또 국내가 아니니까 어떻게 네. 안 되죠.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야생의 그쵸. 시대였으려나요? 네. 야생이죠. 어떻게 네. 특히나 해외 공제 같은 경우는 네. 이 얘기를 먼저 잠깐 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키보드 동호회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어가 올드하긴 한데 네. 근데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참을성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제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네. 아주 짧아야 3개월 이랬고 네. 뭐 길면 6개월에서 더치트 같은 하우징은 연단이 넘게도 갔었어요. 1년, 2년 후에 막 받은 사람들도 있고 늦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 그런 공제 기간에 익숙하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가장 먼저 구매하셨던 그 아. 공제 키보드라던가 네. 네, 그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제일 처음 샀던 거는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LZF라고 네. 라이프존님이 네. 설계하고 공제하셨던 LZ-F라는 하우징이 가장 처음이었고 네. 그 다음이 LZ MX라고 이제 MX. 네, MX 배열 그 미니 키보드가 있었어요. 네. 똑같이 이제 라이프존님이 설계를 하셨었고 음. 당시 하우징은 이제 LZ 시리즈는 이런 이제 그 알로 하우징에 자체 네. 경사가 없이 네. 여기 이제 그 서스 봉을 반을 잘라서 여기 이제 붙여가지고 그게 경사 역할을 하는 아, 그런 제품이었고 저는 그것도 재밌다고 생각해서 구입했어요. 그 떡볶이라고 아니었는가? 네. 그런 거 있었던 거 가래떡이었나? 저도 그 네.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타건감이 생각보다 괜찮았단 말이에요. 통울림은 좀 있었죠. 네. 당시 기준으로는 괜찮았지만 네. 지금은 워낙 그 통울림을 잡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잖아요. 네. 뭐 여기 들어간 리프 스프링이나 네. 뭐 폼떡 그런 구조라던가 그쵸. 많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폼떡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냥 스펀지를 끼워 넣다가 네. 나중에 이제 뭐 온갖 복합 소재들을 다중으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네. 그랬지만 당시에는 이제 사실 이제 기본 사이에 샌드위치로 뭔가를 넣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서 거의 바닥에다만 맞아요. 뭔가를 네. 깔았고 저도 되게 많이 막 테스트를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막 발포 실리콘 깔아보고 실리콘 깔아보고 네. 메모리폼 깔아보고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런 거 해보는 게. 그때 볼캐치였으면 편했을 텐데요. 그때 볼캐치였으면 아마 네.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그게 두께가 지금처럼 이제 키보드는 요즘에 공제나 이제 제품들을 구입하면 딱 맞는 흡음재 두께로 나오잖아요. 네. 당시에는 근데 다 싸제로 사다 보니까 네. 이게 스펀지가 사실 눌러보면 되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네. 애지간히 두꺼워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사가지고 넣어보면 네. 이게 안 닫혀요. 아. 하우징이 알루미늄인데도 네. 알루미늄 하우징이 이렇게 배가 나와요. 오. 한 2mm만 두꺼워도 네. 이렇게 배가 나오고 기판이 이렇게 기판 정도가 아니라 상부 하우징이 휘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스펀지도 압력이 면으로 눌리게 되면은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엄청 다양하게 실패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무선 키보드도 이제 당시에는 네. 기계식 무선이 거의 없었죠.
2010년 그쵸, 예. 이게 그때 당시는 알루가 그 전파를 뭐 통과 못한다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은 아주 틀린 말도 또 아닌 게 당시에는 또 보강판도 다 알루미늄 아니면은 네. 서스나 뭐 아니면 황동 이런 거 썼잖아요. 전파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다 둘러싸버리면은 통과를 못해요. 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요새 쓰는 거는 PC 보강판이라 가지고 이렇게 그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네, PC 보강인데다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스페이스바 이쪽에다가 안테나 설계를 많이 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크게 네. 문제들이 없고 사출 하우징 같은 경우들은 뭐 당연히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랬는데 여튼 음. 예전에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무선을요? 네, 그러니까 뭐 오래된 알프스 키패드 같은 거 사다가 네. 그때는 이제 이베이에서 네. 알프스 키패드 같은 거 막 신품으로 살 수도 있고 그랬어요. 뭐 독일 이베이, 막 네. 미국 이베이 같은 데 들어가서 오래된 체리 G80 같은 거 경매로 따보기도 하고 네. 그랬죠. 다 이제 그냥 뽀뽀복이었죠. 이게 이제 그 상품명 뒤에 이제 시리얼 같은 데 보면은 네. 그 모델 코드가 나오잖아요. 체리 같은 경우는 G80 3000 다음에 이제 L자로 시작을 하면은 네. 레이저고 S가 승화였던가? 음. 이색하고 승화가 다 그 코드가 달랐어요. 근데 이제 그 이베이 판매자들이 다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옛날에 쓰던 거라던가 이런 걸 파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다 보통 복불복으로 많이들 샀죠. 와서 받아보고 이제 이색이나 승화면은 네. 클래식이잖아요. 네. 대박인 거고 어. 레이저다. 그래도 네. 당시에는 버리진 않았어요. 이제 네. 커스텀 작업을 하려고 다 분해해가지고 납을 녹여서 스위치를 다 추출을 스위치를. 하죠. 네. 그렇게 추출해서 이제 스위치 전부 다 분해하고 스프링 갈고 막 스티커 작업하고 윤활하고 필름 전에 스티커였죠? 그죠. 그니까 막 그때 그런 뭐 서독 구흑 막 이런 거 구흑. 그것도 나중에 네. 그것도 사실 그 얘기 잠깐 하면은 네. 키보드 매니아가 아니라 어디 구렌조였나? 다른 커뮤니티 어디선가 무슨 네. 서독구 막 이런 말을 만들었었는데 저는 그다지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체코 네. 시대 이전에는 대부분 뭐 서독 시절에 나온 뭐 스위치가 더 좋다 어쩌고 얘기가 네. 있는데 뭐 그 시절에 스위치를 모아보신 분들이면은 네.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음. 체코 시절 이전이면 거의 다 비슷하고 네. 이게 압력이나 이런 건 사실 별로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네. 당시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맞아요. 갈고 했으니까. 교체하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서독 이런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 사람마다 더 좋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오래된 물건이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더 서독 시절이면 더 오래된 물건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자연 윤활이 좀 더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닙이라고 이제 그 뉴인박스라고 하잖아요. 네. NIB 닙을 따서 봐도 나는 그게 더 좋더라라고 하시면은 사실 뭐 거기까지 가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네.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모아본 입장에서 별 차이는 없더라.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자기가 소재에 대한 이해가 있고 스펙을 설계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 취향대로 다 만들어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네. 네. 그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어려움이 많았지만. 네, 맞아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와이프도 키보드를 좋아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네. 앉아서 이제 풀배열 한 대 윤활을 한다 하면은 둘이서 꼬박 4시간이 걸렸어요. 아, 다 까고 이제 두 분이서 하나를 작업하신대요. 네. 오, 그렇게 우와. 앉아서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래된 중고를 네. 해외에서 또 사오는 거잖아요. 네. 걔네들이 이제 막 게러지 같은 데 짱 박아놨던 거를 그냥 보내는 거니까 그럼 엄청 더러워요. 네. 먼지에 뭔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네. 스위치를 전부 다 분해하고 다 세척을 한 다음에 다 네. 건조를 시키고 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시 윤활해서 재조립을 해야 되는데 네. 당시에는 또 이제 윤활도 붓으로 이제 슬라이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도 이제 다 담가놨다가 흐르지 않게 다 털어가지고 재조립을 네. 하고 스티커 붙이고 한 대 작업하는데 스위치 작업만 한 4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둘이서 해도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맞아요. 그 생각보다 저도 그 단순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단순이죠. 저도 초반에는 그런 작업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좀 많이 거기서 그 커스텀에서 멀어졌지만, 근데 뭔가 그 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진짜. 예, 힘들지만. 확실히 뭐 이렇게 그거 아니면 커스텀이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본주의나 꼰대 같은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나는 키보드에 관심이 있다라는 분들이면은 좀 네.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맞아요. 예. 뭐 그렇게 특정 브랜드의 어떤 충성심을 가진다던가 네.
회사 대표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네. 자기 취향에 맞는 어떤 제품들을 좀 만들어보는 네. 그런 것도 좋아하신다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물론 이제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네. 이게 난 압력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음. 사실 요즘엔 스프링 구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스프링도 한번 교체를 해보고 네. 옛날에는 이런 스위치 분해 툴도 없었거든요. 네. 핀셋으로 그냥 찡겨서 이렇게 땄었어요. 맞아요.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힘들지, 그것도 익숙해지면 또 빠르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튕겨서 날아가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여튼 네. 지금은 이제 분해 툴이 있으니까 넣고 집게로 집기만 하면 열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워졌으니 내 취향에 맞는 키보드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랫동안 하셨네요, 그러면. 그러게요. 네. 아까 10몇 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래된 네. 것 같네요 이제. 네. 지금은 그 키보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네. 그럼 게임 회사에서 네. 어떻게 하시다가 키보드 회사로 이렇게 네. 전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은 키보드를 직종상 많이 만지다 보니까 네. 이제 기계식 키보드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당시에는 제 기억이 맞으면은 네. 제닉스하고 지금은 아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론 키보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론 키보드요? 네. 거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제닉스는 알고 있죠. 네. 그 아론 키보드라고 이제 알프스 카피축을 쓰던 회사가 옛날에 있었고 오. 제가 알기로 국내 회사예요. 오, 네. 해외에는 이제 그 마지스터치를 만들던 네. 필코. 아, 예, 네, 맞아요. 필코가 필코. 있었고 네. 그다음 뭐 리얼포스를 만들던 일본, 네. 토프레가 있었고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체리는 계속 있었고 그때나 네. 지금이나 하여튼 그런 기성품을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회사에서. 음. 사업하면서 만져보니까 커스텀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커스텀을 만지다가 동호회에서 네. 이제 그 어떤 그 H사 사장님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네,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요? 네, 어쩌다 보니. 네. 그래갖고 이제 게임 회사를 그만두고 네. 그쪽으로 이직을 했죠. 음.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수리하고 수리. 네, 그리고 엔지니어로 네. 일을 하다가 4,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계셨네요. 네. 4년? 4년쯤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A사라는 데로 A사. 들어가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기획하고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 이제 뭐 보급형, 저가형부터 뭐 알루, 마우스, 네. 음향 장비에 이르기까지 좀 다양하게 좀 기획하고 개발을 해봤고 사실 음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지로는 그래요. 제가 잘 모르면 네. 잘 아는 사람을 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할 때 음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유명하신 그 음향공학 박사님과 네. 함께 콜라보를 하고 오. 그리고 이제 A사가 당연히 이제 그런 음향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업체가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그런 네. 음향 장비를 만드는 생산량으로는 1위 업체랑 네. 콜라보를 해서 3, 4 콜라보를 해서 음향 장비도 만들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사에 있으면서 키보드를 거의 주력으로 개발을 했었지만 좀 네. 다양하게 경험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개인 사업을 잠깐 했었어요. 개인 사업이요? 네, 이제 디자인 네. 사업을 잠깐 하다가 아, 키보드 쪽이 아닌 그냥 디자인 쪽으로요? 네, 네. 회사를 키워가지고 네. 좀 나도 이제 내 그 와이프하고 둘이 이제 우리 사업체를 한번 네. 해보자 했었는데 이제 와이프 건강상의 사유 때문에 오.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그 싱크웨이로 이제 들어갔죠. 웨이코스죠. 아, 웨이코스 네. 당시 싱크웨이였는데 네. 지금 이제 브랜드 사업부로 이제 여러 브랜드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브랜드 사업부에서 기획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싱크웨이에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네. 가장 처음에 그 기획을 하셔서 제작을 네. 하신 제품은 어떤 건가요? 이제 제가 이제 기획하고 개발을 하지만 네. 제가 전부 개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회사가 그 정도의 리소스를 그렇게 무제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소싱도 하고 개발도 하지만 보통 한 7대3 비율이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아닌 업체들이 많긴 해요. 요즘 거의 다 소싱으로만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소싱이 7이고 개발이 3 정도 되는데 제일 처음 손댄 건 아무래도 소싱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네.
전임자가 이미 없는 상황이었고 아, 그랬는데 이제 그 토체프 오리지널 모델 네. 있잖아요. 듀가드에서 만들어졌던 네. 네, 그게 재고가 꽤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게 공장에도 네. 상당한 재고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당시 듀가드 제품군은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싱코이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는 있는데 네. 당시에는 더 비쌌어요. 듀가드 제품들은 네. 저조차도 이제 좀 비싼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 재고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제일 먼저 제가 손에 댔던 게 듀가드 시리즈 제품군들의 리뉴얼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토체프 V2를 제가 제일 먼저 네. 작업을 했었고 토체프 V2. 네. 당시는 이제 그 개발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잖아요. 이미 기존에 러닝 중인 제품인데 네. 그거를 더 잘 팔리게 상품성을 강화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단가가 올라가면 안 되고 네. 왜냐면 제가 보기에도 비쌌거든요. 네. 그런 모델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거는 구조에 손을 못 대니까 기보강 사이에 샌드위치 홈제를 먼저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자부 홈제를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키캡의 배색을 바꿨어요. 네. 기존에는 또 제 기준에는 좀 아름답지 않은 그런 배색을 가지고 있어서 제 취향에 맞는 배색으로 좀 리워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V2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당시에는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힘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듀가드 재고가 더 이상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토체프 T301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것도 네. 이제 소신권이에요. 네. 개발은 아니고 소싱으로 먼저 들어왔었는데 거기에는 그 제가 하고 싶은 컬러나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먼저 해봤었고 음. 그다음에 그거를 러닝을 하면서 네. 토체프 301 개발을 진행을 했어요. 걔 같은 경우는 저희 잠깐!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도체티 301 이야기입니다. 도체프 301로 잘못 이야기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단독 개발로 진행을 한 거고 네. 좀 과도기적인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시도를 한번 해봤던 제품이기도 해요. 네. 어떤 게 들어갔냐면은 보강판을 당시에 이제 그 네. 철제 도장 보강판을 쓰는데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이 트렌드가 가스켓이잖아요. 예. 근데 가스켓이면서 철제 보강판을 쓰면서 네. 그 보강판이 하우징에 고정은 되어 있는 네. 그런 좀 하이브리드 방식을 한번 써봤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가스켓의 유일한 단점은 네. 단단한 키감이 안 나와요. 기보강 자체가 이렇게 앱솔브 되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잡아보고 싶었고 그게 이제 토체프 301에 적용이 됐는데 반응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라이브 중이고 거기에 또 함께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이런 스위치 개발. 네. 정해진 스위치 말고 이제 내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스위치 네.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고 싶었던 그런 스위치들의 개발을 토체프 301부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스위치 개발이 완료된 거는 네. 작년이죠. 24년 3월에 네. 스위치 개발이 완료가 돼서 토체프 301에는 이 토이 스위치 네. 이게 제조사는 빗선이고요. 생각보다 비쌌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얘가 일단 들어갔고 하여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많이들 찾아주셨고 당시.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소싱으로 진행했던 건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TV 시리즈들. 네. 네, 이제 저희 기준으로는 굉장한 히트였죠. TV99 시리즈가. TV99. 네, 굉장한 히트였는데 네. 사실 되게 내부적으로는 처음에 출시 전에 걱정도 많았어요. 아무래도 단가가 꽤 높으니까. 근데 퀄리티가 높으면 단가가 높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사실. 그쵸. 네. 네. 인기 진짜 많았어요. TV99. 그 정도까지 좋을 줄은 사실 모르긴 했는데 네. 일단 사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퀄리티에 있어서도 피스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갔고 네. 잘 안 보이는 바닥 부분에 이런 디테일이라던가 네. 맞아요. 후면부 디테일 네. 이런 것까지 되게 잘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소싱이었는데도 음.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라이브 중인 TV108 같은 경우는 네. 그건 소싱이 아니고 그건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어요, 해외에는. 해외는 없고. 네, 저희만 가지고 있고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이제 TV99의 확장에 가깝죠. 네. 좀 더 이제 당시 불편했던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왜 모드 스위치가 왜 바닥에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많이 이제 그런 것들 다 개선해가지고
이제 소폭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배열 조정을 해서 내놓은 게 108이었고 네. 이것도 현재 이제 라이브 중이죠. 네. 이번에 처음으로 싱크웨이에서 풀 알루미늄 키보드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제품을 출시하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제가 이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일단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술 시연 모델에 가까운 거고요.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되지만 네.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고 싶으니까 했다에 가까운 아. 제품인 거죠. 저는 우리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를 먼저 네.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이제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왜 그 브랜드의 특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 같은 경우는 게이밍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저희 브랜드 특색은 하이엔드 오피스에 가까운 제품군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업무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타이핑하는데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주력으로 포진을 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품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단가가 좀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 네. 키보드, 이 제품 안에다가 넣고 싶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키보드의 그 제조사마다 이제 그 개발 방향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타이핑이 나아지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수많은 이제 커스텀 업체들이나 아니면 동호회들이 개발한 여러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타건감을 위한 기술들을 일단 다 모은 데 가까워요, 사실은. 이제 뭐 타건감을 위해서 나온.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대부분의 기능들을 그쪽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 그래서 네. 맞춰져서 들어간 제품이에요. 타건감을 결정짓는 요소는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키캡이라던가 그렇죠. 하우징 아니면은 뭐 결합 구조 네, 또 뭐 보강판의 재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 어떻게 신경을 쓰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흡음 네. 구조나 그 내부 구조 같은 경우는 예. 기본적으로 봤을 때 리프 스프링과 그 흔히 홈떡이라고 하죠. 네. 샌드위치 흡음재랑 복합 소재 흡음재를 쓰는 게 최근 트렌드다 보니까 포론하고 IXP 시트라던가 네. 그다음에 이제 PET 시트나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복합적으로 샌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리프 스프링을 리프 스프링. 예. 그렇죠. 일단 뭐 쇼바나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네. 네, 그래서 최대한 통울림과 반발력의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현재까지 나왔던 그런 구조들을 다 모아서 넣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스위치 같거든요. 네. 이번에 스위치가 저소음이랑 네. 일반 조약 소리 나는 스위치 두 종류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 스위치는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신 건지. 두 스위치 모두 기존에 그 네. 토체프 301에 일단 개발해서 먼저 썼던 제품이긴 한데 사실 이거를 그 사출 하우징에만 쓰고 끝내기는 좀 아까워서 이번에 S501에도 일단 투입을 하게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스펙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소재와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압력, 스프링 길이, 그 다음에 이제 트래블 길이까지 제가 기획을 해서 별도로 제작을 한 제품이고요. 전부 다 하나하나 그러면은 뭐 네. 모든 거 다 지금 기획을 하셔서 만드신 거네요, 스위치를. 네, 스위치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작동 압력은 50g 포스긴 한데 네. 이거를 이제 스위치 숫자상으로 보셨을 때 이제 압력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네. 라는 문의들이 사실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 스위치를 누를 때 압력을 결정하는 게 사실 작동압도 있는데 네. 그것만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시작압이 있고 네. 작동압이 있고 바닥압이 있는데 작동압이 높다고 해서 이거는 타이핑하는데 손가락에 무리가 갈 거야 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최초의 기계식 스위치였던 체리 네. 흑축 같은 경우는 네. 작동압이 62g 포스예요. 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50g 포스 정도면은 사실 저는 재미를 느끼기에는 적당한 압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작압은 어차피 35g 포스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바닥압은 50g 포스가 되고 그럼 시 사실 이 변화하는 그래프 자체가 되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는 이제 어떤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고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압력을 느끼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드러움 네. 이걸 위해서 이제 소재나 윤활이 필요한 건데 그리고 이제 스프링의 길이나 뭐
스프링에 윤활이 들어가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다 네. 들어가 있고요. 아. 왜냐면 이제 그 찌거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데는 네. 사실 4mm밖에 안 돼요. 네. 총 트래블이 3.5mm니까. 근데 이 짧은 구간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느냐를 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사명인 거거든요. 네. 그래야 재미가 있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작동압 자체만 가지고 너무 그 어떤 스위치에 힘이 든다 안 든다를 판단하시기보다는 먼저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점점 저압이 사실 유행이긴 한데. 그렇기는 해요. 예. 네. 사실 이 스위치라는 게 네. 어느 정도 좀 쫀득함이 있어야지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재미에 충실한 스위치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럼 사실 그리고 50g 정도면은 네. 뭔가 장시간을 타이핑했을 때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압력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또 압력이 너무 낮으면 이게 이제 바닥을 칠 때 충격이 손가락에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예. 너무 낮으면. 네, 그래서 좀 적당한 수준의 압력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압력이 너무 낮으면은 바닥을 그쵸. 치면서 손가락에 데미지가 온다. 약간 그쵸. 텍타일 걸림, 강한 걸림을 오랫동안 치면은 데미지 오듯이 비슷한. 예. 쉽게 느껴볼 수 있는 건 책상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하듯이 계속 때려보면은 네. 불편해져요. 어. 그러니까 바닥을 너무 세게 때리지 않는 그런 적당한 압력. 네.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소음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이제 그 바닥을 때리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이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젤에서 네. 처음에.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댐퍼를 쓰는 구조로 개발이 됐고 네. 형상들은 다 다르지만 이제 대부분 실리콘 댐퍼나 아니면 이제 그 사출의 탄성 구조를 만들어서 많이 네. 흡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쓰는 피치 소다 같은 경우는 실리콘 댐퍼를 안 쓰는 스위치고요. 이유는 답답해서 아, 맞아요. 네, 바닥을 때리는 느낌이 답답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얘는 네, 실리콘 댐퍼를 사용하지 않는 사출 구조를 가지고 네. 네, 소음을 흡수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예전 저소음 스위치들은 이렇게 뭐랄까 그냥 하나만 눌러보면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자열을 타고 나면은 좀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조금 해소한 저소음 스위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저희 독자적인 건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금이라도 나은 타건감을 위해서 네.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아, 소음 방수에는 네. 당연히 실리콘 댐퍼 쪽이 좀 더 좋아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좀 타건감이 즐거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출 구조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특히 내부 구조에 좀 네. 신경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S501 같은 경우는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다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고 네. 싶은 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했는지 보여드리면 일단 기보강을 제품을 드러냈을 때 네. 사실 통울림이라는 게 단어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그 내부의 공간에서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부 공간을 이제 폼덕들로 채워서 어느 정도 줄여주지만 사실 남아있는 공간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네. 사출 하우징은 특히나 그런데 알로 하우징에서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밀어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완전히 평평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러면 이제 그 통울림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내부에 공동이 있고 거기서 이제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잖아요. 음. 이제 이거를 최대한 단순하고 깔끔하게 다듬어 주면은 그 소리의 왜곡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제 울려야 되는 그 내부 공동 자체가 단순해질수록 왜곡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보시면 완전히 평평하게 작업을 했고, 네. 그다음에 포고핀을 연결해서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인클로저를 밖에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네임플레이트를 떼내고 카운터 헤트를 분리를 하면은 배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바깥쪽에서 들어가 있게 돼 있죠. 아. 네, 그런 부분이 뭐 제품 내부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배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스터에그에 가까운 장난에 가까운 예뻐요, 근데. 네. 그런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사실 평평하게 밀어냈다 이런 거죠. 사실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예. 네, 알고 있어야 만들 수 있으니까. 싱크웨이에서 토체스 501 이후에 또 네. 어떤 제품 출시가 계획된 게 있나요? 네, 있어요. 일단은 가까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요즘에 그 보급형 키보드 라인업들이 네.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성비 라인업들이요. 예. 네, 이 부분에 투입할 음. 제품군이 하나가 준비 중이고요. 네. 풀배열이고 풀배열. 네, 무선.
네. 네, 준비 중인 게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실 연말이나 이후 계획이라 나머지는 아직 뭐 윤곽이 나온 건 아직 없어요. 명확하게. 네. 나머지 일단 그 PRM으로만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